좀 전에 어려웠습니까? 할만했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혼자 쉽다 그러면은 쉬운 거는 아니었죠. 쉬운 거는 아니었고요. 만약에 쉽다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나 저 둘 중에 하나는 대단한 거죠. 이 어려운 거를 쉽게 받아들이거나 또 쉽게 설명을 했거나 아무튼 지금 그 3방식에서는 무엇이 관건인가 하면 일단 용어를 익숙하게 한다는 것. 앞에 3방식 무슨 방식이었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각각 가격과하고 임대료가 하는데 수익부터 하는 게 더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수익은 다 수익자가 붙어 있으니까.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그 가격과 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고 임대료가 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고 시산가액은 수익가액이고 시산임료는 수익임료죠. 수익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랬죠.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고요. 가격 구하는 방법 비준 가액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 비준 임료야.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원가법과 적산법이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의 원가법, 원가는 글자가 두 군데고요. 적산은 세 군데 있죠. 적산법과 적산가액과 적산임료 이렇게 됐죠. 자, 이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래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적산가액은 어떻게고요? 그 다음이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수정 이런 것들이 다 적산가액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수정 하면 재조달 원가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 재조달 원가에서 원가를 조심하라 그랬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재료비 같은 수준의 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용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이에요. 그거를 기준 시점에서 판정한 것이지 예전에 지을 당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가 방식에서는 예전에 지을 때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지을 때 들어간 돈을 설령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그 숫자를 바꿔야 돼요. 물가 상승만큼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 것의 가격이 바로 재조달 원가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새 것을 갖고 있다면 재조달 원가를 그대로 평가하면 되겠죠. 근데 지은 지 1년 됐다면, 지은 지 1년 된 거 갖고 있다면 그 새 것 가격에서 1년 지난 만큼을 감가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2년 지난 거 갖고 있다면 새 것 가격에서 2년치만큼을 감가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감가를 할 때 이 말이에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정액법이라 하고요. 똑같은 감가율로 감가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을 정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기에 더 쉬운 방법은 정액법인데 실제 물건의 가치하고 비슷하게 감가되는 방식은 정율법입니다. 물건은 대체로는 초기에는 더 많이 가치 하락하고 나중에는 조금씩 가치가 하락하거든요. 근데 설령 정율법이 더 비슷하다 할지라도 정율법을 적용하면은 정말로 그 물건의 가치가 정확하게 계산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어차피 정율법도 계산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공식에 의해서. 정율법으로 하더라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율법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율법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 오차나 정율법으로 해서 발생하는 오차나 뭐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쉬운 방법인 무엇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정액법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 구축물 같은 거는 정액법을 적용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험에 정액법만 출제가 됐는데 원래 처음으로 정율법이 출제가 됐어요. 아무튼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정율법을 많이 적용하고 건물 구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이게 감가수정과 관련한 내용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다른 방법들은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 쓰는 만큼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원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이나 다른 방식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비교 방식은 아까 가격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랬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랬죠.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좀 소개해 드렸죠. 지난주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소개해 드리지 않았나요? 루리스 어플리케이션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왜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그러고 계시나요? 그거를 복습을 안 해드렸더니 복습 안 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토지 가격 공시하고 주택 가격 공시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한다고 했고요.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져요.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지고요. 단독주택은 천차만별이어서 다시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주택가격 공시와 똑같은 패턴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둘, 셋 해서 모두 총 8가지 중에서 그 주체가 개별자가 붙은 거는 시군구장이 결정 공시하는 주체고요. 나머지 5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해요. 아무튼 그럴 때 표준지 공시지가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개별 공시지가 있다 그랬죠.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가 전국적으로 모두 몇만 필지라 그랬어요? 50만 필지라 그랬죠. 약 4천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이기 때문에 80분의 1 정도 돼요. 약 8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타일이 8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꼴로 표준지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한 그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 표준지를.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그 많은 토지를 다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면은 그 평가 수수료가 감당이 안 됩니다. 평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까지 셋 이상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둘 수수료 때문에 50만 필지를 한 업자한테 또 50만 필지를 한 업자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총 수수료는 100만 필지 수수료가 나가야 된다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둘. 그것도 지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수수료를 절약하려고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가 변동이 심하지 않은 지역이 있죠. 지가 변동이 심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이제 옛날엔 지가 변동이 심했거든요. 이게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지가 변동이 심하지 않죠. 관심 없어요. 이 성장이라는 것이 다 비슷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라고 합니까? 3% 안 된다 그러죠. 3% 겨우 넘기면 그나마 괜찮게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대, 3% 초반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제 성장률에 비추어서 대부분을 맞춰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도 거기에 비슷하게 갈 거고요. 땅값도 거기에 비슷하게 올라갈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대체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대체로. 거기에 맞춰서. 근데 평균적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역별로 보면 다를 수 있죠. 어떤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덜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거고 평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은 굳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한 사람한테만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도 큰 문제는 없어서 이제는 그나마도 평가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지가 변동이 별로 없는 지역은 한 사람의 평가업자에게만 의뢰를 해서 표준지를 조사하게 합니다. 자, 아무튼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언제 어떻게 써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써먹을 때는 그 옆에 이웃에 있는 다른 개별 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뭘 보고 해야 돼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고 그 옆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 다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써먹고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써먹을 때 또
감정평가업자들이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토지를 평가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해 놓은 가격은 표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해놓은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해놓은 거예요. 공무원.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감정평가업자가 어떤 토지를 의뢰를 받았어요. 어떤 토지를 의뢰받았는데 그 개별 공시지가로 그걸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해 놓은 거예요? 공무원이 해놓은 거예요. 공무원이. 전문가가 해놓은 표준지 공시지가 보고 공무원이 비전문가가 대량으로 적용하는 세금이나 부담금 이런 거 매기려고 그렇게 해놓은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자, 근데 감정평가업자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땅을 평가해야 돼. 그럴 때는 이미 같은 동업종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해 놓은 뭘 보고 평가를 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보고 평가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 이웃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도 사용하지만 감정평가업자들이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도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의 경우에만 따로. 토지의 경우 이거 말고 토지의 경우만 따로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아까는 요거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공식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되고요. 얘는 이론적으로 질문한 적이 없어요. 얘는 이론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얘는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론이 똑같아요. 그 이론의 항목이 똑같기 때문에 따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 아까 비준가액이라고 했죠. 비준가액은 먼저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무슨 사례?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뭘 한다고요?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그리고 뭘 한다?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한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게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뭐를 구하는 방법?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은 똑같은데 뭐만 차이 난다고요? 여기가 임료, 여기가 임료, 사례 임료, 여기가 임대 사례, 예, 여기가 거래 사례. 요 차이 세 군데 차이에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비준 가액, 비준 임료, 사례 가격, 사례 임료. 요 차이 말고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 군데 차이에요. 예, 거래 사례, 임대 사례, 비준 가액, 비준 임료, 사례 가격, 사례 임료 이렇게 됐나요?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공시지가 기준 가격이죠. 공시가격 기준이요. 공시가격 기준 가격입니다. 자, 우선 뭐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주변에 표준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이 땅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표준지가 저기 있잖아요. 그럼 표준지가 이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표준지가 저쪽에도 있고 내가 이 땅을 평가하는데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을 수 있죠. 주변에 이제 80개 중에 한 개꼴로 있으니까. 그럼 몇 개 표준지 중에서 어떤 표준지를 구해야 돼요? 또 이것도 대상 부동산하고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용도 지역이 같아야 돼.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공법 배우시죠? 네, 공법 배우시잖아요. 그게 용도 지역에 따라 땅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려는 물건이 있는 용도 지역하고 표준지가 있는 용도 지역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그 루리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그 루리스 설치한 후에 이제 그날따라 이제 와이프가 운전을 했어요. 와이프가 운전했는데 평소에는 잘 운전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돼서 저희 처갓집이 익산에 있어요. 익산 처갓집이. 그리고 저희 집은 세종시예요. 익산시에서 세종시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그 정도 거리는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네만 하지 말고 그래야 제가 좀 술을 한잔 해도 할 거 아니에요. 처갓집에 가도 술 한잔 못 하고 와요. 그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따라 운전을 시켰어요. 근데 무심코 그 삼양라면 공장이 보이는 거예요. 익산에 있어요. 삼양라면 공장이. 그 무슨 뭐 1공장, 2공장 뭐 이렇게 여러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심코 저 삼양라면 공장이 있는 땅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걸 터치를 했어요. 이게 루리스에. 터치를 해서 봤더니만 이제 토지용 계획 확인서 나오잖아. 지난주에처럼 났는데 거기가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이더라고요. 공장이 있는 곳이 공업지역이 아니고 거기 공장도 많거든요. 이 익산에 공장도 많은데 그 삼양라면이 있는 공장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자연녹지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저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었구나. 자연녹지 지역에 저렇게 공장이 있구나 생각을 했죠. 자, 만약에 그 삼양라면 공장이 있는 그 땅을 누가 평가 의뢰를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비슷한 표준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 표준지를 공업지역에 가서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이건 녹지지역이고 공업지역인데 벌써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이 표준지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그게 용도 지역이어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특히 도시지역에서.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반드시 용도 지역이 같은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있는 공장 부지죠.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돼요? 자연녹지 지역 안으로 가야 돼요.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죠. 이 자연녹지 지역 안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지를 찾아야 돼요? 공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표준지 중에서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표준지를 찾은 후에 이 말이에요. 찾은 후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가 없어요. 여기는 사정 보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이 말이에요. 1년간 사용하는 거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면은 1년간 사용합니다. 보통 2월 말에 공시를 해요. 자, 그러면 1년간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특별히 사정이 개입되어 있었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걸 그대로 발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표준지 공시지가에는 이미 뭐가 수정된 상태로 공시한 거예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수정된 상태로 이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사정 보정이 없어요. 그다음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점 수정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고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하는 거예요. 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만약에 그 인근 지역에 삼양라면이 있는 공장 인근 지역에 녹지지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공장 부지가 없다면 이 말이에요. 같은 자연 녹지인데 거기에 공장 부지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자연 녹지 지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자연 녹지 지역의 공장 부지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자연 녹지 지역과 저기에 자연 녹지 지역은 조금 가격대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지역 요인 비교하고 또 개별 요인 비교하고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걸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감만 잡으셔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게 감을 잡으셨다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너무 어렵게 공부해서 전혀 저도 이게 감도 못 잡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한 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표준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옆구리 찔러 절밖에 아니었어요, 혹시? 아무튼 여기는 없어요. 이제 사정 보정이 없어요. 바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공시지가 기준법에 필요한 항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놓고 기억의 재조달 원가, 니은의 감가 수정, 디귿의 사정 보정, 리을의 시점 수정, 미음에 이렇게 해놨고요. 재조달 원가, 감가 수정 이런 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사정 보정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안 들어가는 거 세 개 딱 빼놓고 남는 거 보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놓고요. 1번 재조달 원가, 기억이 재조달 원가, 니은이 시점 수정, 디귿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세 가지를 빼니까 남는 거는 5번 하는 게 밖에 없어요. 이런 걸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뭐만 들어가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형형, 개별론, 기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기타는. 됐나요? 그렇게도 질문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질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거는 못 맞춰도 이런 거 맞추면은 둘, 셋이 커버가 돼요. 그게 조금 공부하면 이제 더 커버가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3방식 6방법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하나 더 추가하면은 7방법이 되는 거고, 요것만 하면 이제 6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만 거래사례 비교법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이 이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데, 수익 방식은 아까 무슨 법? 수익 환원법하고 수익 분석법 있죠. 수익 분석법은 나중에 이제 뜻만 읽어주시는 정도면 되고요. 수익 환원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수익 환원법에서는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을 사는 거거든요. 수익성 부동산을 살 때 그 물건이 앞으로 철거될 때까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물건이 철거될 때까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땅은 생각하지 말고 건물만 생각하세요. 땅까지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걸 사는 거예요. 땅 사용료는 따로 내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가 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대신 철거가 될 때 잔존 가치하고 철거비하고 퉁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철거비와 잔존 가치, 철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땅에 지었으면. 철거비하고 잔존 가치가 퉁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건물 살 때 들어간 돈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런 건물을 살 때 내가 1년에 얼마씩 손에 잡으면 적당할까? 그런 1년에 얼마씩 들어오는 그런 수익이 있다면 그 물건을 얼마에 사면 적당할까? 이거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얼마에 사는지를 미리 생각해 볼게요. 1억에 산다고 쳐볼게요. 자, 이 건물을 1억에 사는 거예요. 1억에 매입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10년 후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10년 후면은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건물을 사지 않고 은행에 넣어놔도 몇 프로는 벌 수 있다면, 예를 들어 5%는 벌 수 있다고 쳐볼게요. 자본 수익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본 수익률이 5%라고 치고요. 은행에 넣어놔도 5%는 벌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손에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0만 원씩 손에 잡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은행에 안 넣고 이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익을 얻으려고? 임대료 수익을 얻으려고. 자, 그러면은 그 임대료 수익에서 각종 경비를 떼고 나중에 요거 감안해서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1년에 500만 원만 되면 되나요? 안 되죠? 된다라고요? 안 되죠? 얼마는 돼야 돼요? 대략 계산해서 1000만 원이면 돼요?
1,000만 원 해도 안 되죠. 매년 손에 잡는 게 1,000만 원이면은 투입된 원금 회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감안하면은 내가 손에 잡아야 되는 게 은행에 넣어도 5%는 번다면 그걸 감안하면은 총 얼마를 손에 잡아야 돼요? 총 1,500을 잡아야 돼요. 몇 년간? 10년간. 10년간 얼마씩? 1,500, 1,500씩 몇 년간? 10년간 손에 잡아야 그 중에 500만 원은 수익이고 다른 1,000만 원은,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금 회수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자, 손에 잡는 돈이 얼마란 말이에요? 1,500. 자, 이 손에 잡는 돈이 내가 투자한 원금의 몇 프로예요? 15%죠. 맞나요? 그 15%가 다 버는 돈이에요? 15%가 다 버는 돈이 아니죠. 버는 거는 몇 프로? 5%. 요 10%는 뭐예요? 원금. 회수하는 거예요. 요걸 1억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 볼게요. 1억에 1,500은 15%고요. 요 1억에 500은 5%고요. 1억에 1,000만 원은 10%죠. 자, 그러면 각각의 얘네들을 이름을 붙여요, 이제. 요 5%가 여기 5%예요. 이게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수익률. 수익률은 몇 프로? 요 10%는 원금 회수하는 거죠. 원금 회수율이라 그래요. 자본 회수율. 원금 회수율이란 말보다는 자본 회수율 그래요.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요 15%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투자론에서 공부한 종합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종합이란 말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 다 가능해요. 종합 자본 환원율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환원율이 15%고요. 수익률이 5%고 회수율이 10%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자, 반대로 질문합니다. 이제 거꾸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1,500씩 수익을 갖다 준대요. 근데 그 물건은 10년 후가 되면은 가치가 제로가 된대요. 1,500씩 10년이니까 그냥 원금 다 합치면은 그냥 1억 5천이죠. 자, 이 물건을 1억 5천에 주고 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1억 5천에 주고 사면 이제 10년 후에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걸 얼마 주고 사면 적당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억이 나와야 되겠죠. 자, 매년 1,500씩 들어오는 돈이 10년간 얼마 주고 사면 될까요? 할 때 1억이 나오려면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500이 1억의 몇 프로예요? 15%가 1,500이죠. 자, 그러면 볼게요. 1억에 내가 매년 손에 잡는 돈이 0.15예요. 자, 지난주에 퍼센트 계산했어요. 0.15, 15%죠. 1억 곱하기 0.15 하면 얼마가 나와요? 1,500만 원 나오죠? 맞나요? 자, 근데 지금 이걸 묻는 거라고, 이거를. 매년 1,500만 원씩 수익이 발생하는 물건을 얼마에 주고 사면 될까요?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이 숫자가 밑으로 가서 나누기 하면 되죠. 1,500 나누기 0.25 하면 1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숫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숫자가. 이게 순수익이에요, 수익. 이것저것 경비 떼고 손에 잡는 순수익. 우리 가유, 순전후 할 때 순영업소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무엇으로 나누어야, 환원율로 나누어야 뭐가 된다? 가격이 나온다고요. 요게 0.15가 방금 환원율이라 그랬죠? 근데 그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수익률과 회수율 합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요걸 감안을 해야 돼, 항상 우리는. 수익률만 고려해서도 안 되고, 회수율만 고려해서도 안 되고, 그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이 20년 후에 없어진대요. 20년 후에 없어지면은 1년에 몇 프로를 회수를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회수율이 여기 10% 나왔죠? 회수율이 10% 나온 이유는 이 건물이 10년 후에 제로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10년 후에 내 원금 100%가 사라진다고요. 10년 후에 원금 100%가 사라지니까 1년에 몇 프로씩 회수는 해야 돼요? 1년에 10%씩 회수야 10년이면 100% 회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20년간 벌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20년 후에 내 원금이 100%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1년에 몇 프로씩 회수해야 돼요? 5%씩 회수해야 되죠. 그때는 회수율이 5%가 되는 거죠. 수익률은 5%죠. 이건 그대로 두고 이것만 바꾼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만 바꿨다면 이렇게 20년으로, 그리고 이게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지 아직 계산 안 했고요. 1500씩 몇 년 간단 말이에요. 이게 20년 가는 건물이래요. 1500씩 20년 가는 건물이고 시장의 자본 수익률은 5%고, 자, 이럴 때 이 물건을 얼마 주고 사면 될까요? 이렇게 할 때 이제 회수율이 10%가 아니고 몇 프로라고요? 회수율이 5%라고요. 그러면 자, 회수율이 5%인 이유는 총 100%를 몇 등분 한 거예요? 20등분 한 20년간 100%를 다 회수해야 되니까. 그럼 1년에 5%씩 회수해야 되고,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 자본 수익률은 5%라 그랬잖아요. 이건 그대로 두고 기간만 20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 더 하면은 뭐예요, 이게? 10%죠. 두 개 더한 값이 환원율이에요. 환원율이 몇 프로? 10%. 그러면은 1,500만 원 나누기 0.1 하면은 1억 5천 나오죠. 저 물건을 얼마 주고 사면 적당하다고요? 1억 5천만 원 주고 사면 적당하다고요. 자, 계산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1억 5천 주고 샀어. 자, 내 원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1억 5천 들어갔죠? 내 원금이 1억 5천 들어갔는데 시장의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수익률이 5%니까 내가 이 1억 5천을 은행에 놓는다면 얼마는 벌어야 돼요? 1억 5천에 5%면은 750일 거예요. 10%는 1,500이니까. 10%가 1,500이니까 반이면은 750이죠. 그러면 750씩은 손에 잡아야 돼요. 근데 이 1억 5천 주고 산 게 20년 뒤면은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20년이면 1억 5천이 사라져버리니까 1년에 얼마씩은 손에 잡아야 돼 또. 이걸 20등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 회수율이 지금 5% 했잖아요. 그 5%에 해당하는 750은 뭐가 되는 거예요? 회수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두 개 합하면은 1,500이죠. 자, 그래서 매년 1,500씩 20년 간다 그랬잖아요. 그 20년간 이렇게 가면은 요거 곱하기 20 하면은 1억 5천 회수되죠. 그리고 750씩 20년간 5% 수익률을 계속 얻을 수 있죠. 얼마 주고 사면 적당하다고요? 1억 5천 주고 사면 적당하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얼마 주고 사면 적당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순수익에다가 뭐를 나누어서 계산한다? 환원율을 나누어서 계산해요. 순수익에다가. 근데 그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어요. 이 수익 방식에서는 항상 요거를 수익률, 회수율을 고려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운영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치킨집 운영하면은 내가 보증금 5천에 시설비 5천 들었어. 나중에 빠져나올 때는 시설비 하나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매년 버는 그 돈 안에는 보증금이야 내가 받아 나오겠지만 시설 투자한 5천만 원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버는 돈 안에는 뭐 회수도 있어야 돼요. 시설 투자한 거 회수하는 돈 있어야 되죠. 만약에 내가 5년간 치킨집 하다가 내가 그만두고 나올 것 같으면 시설 투자비 5천만 원 중에 1년에 얼마씩은 1,000만 원씩은 시설 투자한 거 회수한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번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수익 방식에서는 우리가 손에 잡는 돈이라고 해서 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하게 되면은 내가 살 때와 팔 때 가격에 차이가 없다면 그때는 회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거를 권리금 5천만 원 받고 넘길 수 있다면 나중에 나올 때 시설 투자비 한 값으로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고 나올 수 있다면 그때는 원금 회수를 할 필요가 없죠. 권리금 5천만 원 받고 주인한테 보증금 5천만 원은 내가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때는 내가 매년 손에 잡는 돈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수익이죠. 그때는 수익이에요. 그때는 가치 변화가 없을 때요. 살 때 가격이나 팔 때 가격이 변함이 없을 때는 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살 때 금액보다 팔 때 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반드시 뭐를 고려해야 돼요? 회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이걸 먼저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살 때보다 뭐가 낮아진다. 팔 때 금액이 낮아지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환원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로 이루어져 있다?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익 방식 했고요. 그 임료평가는 그냥 참고로 보시는 정도로 하십시오. 이건 뭐 중요도가 매우 낮아서 이게 뭐 다른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단계에서 뭐 그 정도로만 참고로만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환원율 그 성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로 돼 있다? 자본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돼 있다. 그 첫 번째 공식 있죠. 117쪽에. 그 공식의 분모를 설명드린 거예요. 분모. 공식의 분모에 환원율분의 순수익 해놓고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돼 있죠.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됐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새로운 책이 나오겠죠. 기본서가 나올 겁니다. 그 기본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올해 새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가웠고요. 이제는 내년에 여러분들을 뵈야 되겠습니다. 달라진 여러분들이겠죠.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아무튼 좋은 꿈 꾸시고 내년에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애쓰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